안녕하세요. 땅땅땅입니다. 오늘은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자체를 분석을 할 거지만 그것보다도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 투자의 관점에서 이 부동산 대책의 의도와 앞으로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의 규제 강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일단 이번 정부 들어서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강도가 가장 강한 탑4를 한번 뽑아왔어요. 보면, 제일 먼저 시간순으로 보면, 17년도에 파리 대책, 18년도 9.13 대책, 그 다음 19년도 12.16 대책, 그 다음 이번에 나온 6.17 대책. 저는 이렇게 4개가 가장 강한 대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번 6.17 대책은 규제 범위가 상당히 디테일이 강해졌다라고 보고 있고 그만큼 시장의 영향이 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 나온 규제 내용에 따라서 이 부동산 투자하는 전략이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게 아니고 이 6.17 부동산 대책을 기준으로 이 이전과 이후의 투자 전략은 다르게 운영해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대책에 나온 규제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 워낙 훌륭한 유튜버 분들이 많아서 이 내용 정리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대책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 드리면 뭔가 핵심을 오히려 놓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하나씩 이렇게 나열해서 설명드리기보다는 이제 투자자,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아닌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조금 요약하고 재구성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의 메시지는 6.17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가 주는 계속된 이 부동산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이거죠. 주택으로 부동산 투자하지 마라. 한마디로 너희 투자자들 주택 활용해서 부동산 투자하지 마. 다른 거 해.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너희 주택 투자 못하게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세금 더 늘릴 거야. 세금 더 늘릴 거고, 그리고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 완전히 줄여버릴 거야. 특히 사업자는 아예 대출해주지 않을 거야. 네, 크게 요약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세금 대출을 통제하는 방법이, 특히 동시에 이렇게 통제하는 방법은 시세가 과열되어 있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설정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일 두드러지는 대책이 규제지역을 확대하겠다. 기존에는 이 지도를 보시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만 이제 규제 지역에 해당됐는데요. 이것을 전폭적으로 경기, 인천 전 지역, 거의 전 지역이죠. 경기도, 인천 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충청권에도 대전, 청주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규제 지역으로 설정되면 세금 부분에서 어떻게 제약 사항이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규제 지역의 개인들,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보통 보유할 때, 부동산을 보유할 때, 그리고 양도할 때 세금을 내는데 그것들을 둘 다 강화가 되는 거죠. 규제 지역 안에서 다주택자들은 보유할 때, 부동산을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가 추가 과세되고 보유세의 상한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에서 기본적인 그 양도 차익 세율의 테이블이 있거든요.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규제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이제 양도하게 되면은 그 차익에서 양도 세율에서 추가로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사실 이번 대책에서 개인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더 강화하진 않았어요. 다만 그 강화되는 그 규제 지역을 확대해서 규제의 범위를 넓힌 거지 뭔가 그 세금의 강도를 더 올리진 않았는데, 이번에 좀 두드러지는 거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특히 법인에 대한 세제를 좀 보완을 했는데요. 법인이 주택을 보유했을 때 내는 그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개인보다 더 높이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은 다주택자들이 개인 명의로 주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보유세를 많이 내니까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택 일부를 법인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주택과 법인이 갖고 있는 주택을 나눠서 갖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각각 부과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내가 다 갖고 있을 때랑 법인이 나눠 가질 때랑 계산해 보면 나눠 가질 때가 더 세금 측면에서 유리했는데, 이제 이 법인이 오히려 더 개인보다 더 세율이 높아지니까 지금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생겼죠. 그리고 또 하나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기존에 각각 뭐 주택을 갖고 있으면은 6억 원까지는 공제를 해줬어요. 기본 공제를. 그러니까 나눠 갖는 게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율도 인상을 하지만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 공제, 이 6억 원에 대한 기본 공제도 폐지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 계산 정확하게 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법인이 갖고 있는 건 보유 측면에서는 확실히 불리한 거고요. 이게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니까 아마 이렇게 뭔가 세금을 회피했던 사람들은 좀 매물을 내놓을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그리고 법인이 신규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이제 종합부동산세 합산해서 과세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기존에는 이거를 법인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 등록을 하면은 별도로 과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세금 회피의 수단이 됐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법인이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유에 대한 세금을 강화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도 세율을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법인은 주택을 양도할 때 개인 양도세율과 달리 법인세율을 기준으로 이제 세금을 내요. 법인세율은 개인의 양도세율보다 상당히 그 세율이 낮고 구간이 좀 이렇게 넓게 형성이 돼 있어서 양도할 때 세율 측면에서 유리했어요. 양도할 때 법인세율과 추가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택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의 10%를 추가 과세를 했는데, 이 추가 과세를 하더라도 개인의 양도세율보다는 훨씬 유리했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양도소득을 20% 추가 과세를 하는 걸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법인세율 뭐 10%에다가 추가 세율 20%에서 30%의 양도 차익에 대한 이제 세금을 내는 건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개인의 양도세율보다는 유리하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법인은 또 법인 운영 비용이나 또 법인의 운영 자금을 개인으로 또 가져올 때 또 비용이 또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걸 모든 걸 감안하면 요 세율 인상은 좀 강하지 않나, 예,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6.17 대책의 세금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규제가 더 이루어지는지 살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뭐 세금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특히 뭐 양도세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부동산을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팔았을 때의 차익,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 말로 다시 말하면 뭐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적게 버는 거지 못 버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규제로 이 수익이 줄어들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돈을 못 벌진 않으니까 어쨌든 투자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세금이 아무리 붙어도. 뭐 물론 이 투자를 하기 위한 시간과 기회비용이 규제 이전보다는 뭐 많이 들겠죠. 그래도 뭐 돈을 벌긴 버는 거니까 감안하고 뭐 투자를 해나가면 된다. 이 투자할 때 문제는 이 두 번째예요. 대출 한도 축소. 이게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저는 대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기본적인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나눠보면, 일단 순수하게 내가 가진 종잣돈이 있겠죠. 순수 내 돈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부동산에 뭐 담보대출을 하든 내 신용대출을 하든 대출을 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켜서 내 돈과 대출을 한 돈을 합쳐서 뭐 좋은 입지의 물건을 구입해서 시세 차익을 남기고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더 많이 받고 내 돈을 최소화시켜서 내가 투자한 돈 대비, 나의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이런 월세 세팅을 하는 방법이 있죠.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그러니까 개인 명의로 뭔가 주택을 신규 구입했을 때에 대출 자체가 강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규제를 받는 지역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줄어든 거지, 뭔가 규제가 강해지진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현재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로 설정된 지역은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이제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가 되고, 1주택도 원칙적인 금지, 사실상 금지인 거죠. 네. 신규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대책의 대출 부분에서 강화된 건 뭐냐 보면은 갭 투자를 하지 못하게 전세자금 대출 보증에 대한 한도를 좀 축소했습니다. 기존에는 시가 9억 원 초과를 주택 보유한 사람은 주택 전세 대출 보증 제한이 있었는데, 이 9억에 대한 기준을 3억 원 초과 아파트로 굉장히 낮췄고요. 그리고 주택도시 보증공사,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받으면 이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이 전세금을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보증 기간별로 차이가 있어서 이거를 한도를 일률적으로 통일해서 줄여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수도권에는 5억 원까지 임차보증금이 나왔는데, 지금 개선돼서 1주택자 이상은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2억 원으로 인하됐습니다. 이 전세보증 한도 축소가 이 갭 투자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세보증 축소의 의도는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서울에 전세 끼고 미리 사두지 마라. 집 미리 사두지 말고 돈 더 모아서 나중에 살아. 이런 의미예요. 왜냐면은 기존에는 6억짜리 아파트를 4억 전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4억 전세를 그대로 승계하고 나머지 2억을 내 돈을 들여서 집을 사나요. 그러면 이제 내가 실제로 생활을 집 살 돈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모아서 6억짜리 아파트, 원래 사뒀던 집에 이제 들어간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었는데, 지금 대책이 3억 원 초과 아파트도 전세 대출이 다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서울에 3억 미만의 아파트는 없을 거고, 경기도 유명 지역도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에 전세를 다 3억 원 초과 아파트니까, 여기는 전세 대출 안 나오니까 전세 끼고 살지 마라, 사놓지 마라, 요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 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한번 살펴볼게요.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대책들이 저한테 굉장히 타격이 큰데, 우선 개인, 법인,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모두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아예 금지합니다. 7월 1일부로 아예 금지합니다. 그래서 경매 투자는 제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말문이 막히는 대책이거든요. 그래도 내심 상대적으로 좀 조건이 유연하게 운영되는 경락잔금 대출, 그러니까 경매 낙찰 받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 또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따로 있거든요. 그 대출에 한해서는 조금 유연하게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경매 입찰하려고 임장까지 다 다녀온, 분석을 다 맞춰놓은 빌라가 있었는데, 바로 지난주에 대책이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해주겠지 싶어서 그냥 확인차 은행에 한번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은행 직원 하는 말이, 경락잔금 대출도 사업자,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예외 없이 7월 1일부터 대출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허무했습니다. 정말 준비 다 해놨는데 벼랑간 이게 대책 발표로 다 꼬여버리니까 지난주 주말은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바라만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냐, 이제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선 그럼에도 주택시장에 뭔가 틈새는 있으니까 이 틈새를 노리자, 요게 일단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주택에 대한 규제가 너무 세니까
주택 외에 부동산 시장을 공략하자.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택 시장의 틈새를 노려라. 네. 여기부터 살펴볼게요. 아무리 정부가 하지 말라고 막아놔도, 뭐, 작은 틈새는 있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뭐 사업자로는 대출이 전혀 안 돼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제 뭐 개인 명의로는 주택에 뭐 투자를 할 수 있는 틈새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해라. 이건 물론 자금 여력이 좀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수도권 전 지역이 규제 지역이에요. 서울도 규제고 경기도 뭐 저쪽 외곽도 다 대부분 다 규제 지역이니까 자금 여유가 되면 차라리 어차피 여기서 세금 맞나 저기서 세금 맞나 똑같으니까 그냥 입지 좋은 서울에 내가 살고 싶은 서울에 똘똘한 한 채에 투자를 하자. 뭐 요게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나는 자금 여력이 안 돼요. 뭐 이렇게 서울에 뭐 이 대출 한도로는 서울에 도저히 뭔가를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가 높은 뭐 비규제 지역으로 또 가야겠죠. 네. 지금도 경기도 전체가 규제 지역이라고 하는데 몇 개 도시, 뭐 김포, 파주, 동두천 뭐 이런 데는 아직 비규제 지역이었거든요. 이번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뭐 뉴스 기사 보니까 여기도 추가로 뭐 규제 지역 될 거다라고 하는 그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긴 하는데 일단 현재는 아니고요. 그리고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강원도, 충청도의 대도시들 있잖아요. 이쪽도 뭐 봐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이 비규제 지역에 대한 풍선 효과는 바로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비규제 지역 주택 투자는 별로 전 비추해요. 추천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입지가 좋고 뭔가 자체 수요가 이렇게 활발하게 있는 곳들은 다 규제 지역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 비규제 지역은 이곳들이 시세가 상승하는 이유는 그냥 이 규제 지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풍선 효과처럼 퍼져서 돈발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시세가. 돈발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나중에 정책이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그 올라간 상승분은 고스란히 다시 반납될 거예요. 하락폭도 굉장히 클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뭐 비규제 지역을 하시는 건 좋은데 이런 시세 상승에 따라가지 말고 이 지역이 실제로 수요와 공급이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잘 체크하고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미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싸게 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은 그냥 웬만하면 비규제 지역 투자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틈새는 뭐 분양권이겠죠. 뭐 쉽진 않지만 뭐 당첨만 되면 뭐 더할 나위 없죠. 최근에 뭐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을 진행하는 단지도 많이 줄고 뭐 또 이번에 대책으로 갭 투자도 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현재 청약 진행하거나 뭐 예정 중인 단지의 경쟁률은 뭐 안 그래도 뭐 로또 청약이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 아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권 쪽을 좀 더 가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분양권 당첨 확률을 올리는 노력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네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두 번째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주택 이외의 부동산 시장 공략인데 뭐 그렇죠. 주택 투자를 사실상 사업자들은 뭐 대출 안 되게끔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뭐 안 해야겠죠. 뭐 종목을 주택 말고 주택 외에 상가나 공장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상가나 공장은 아파트에 비해서는 뭐 개별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뭐 임장도 많이 다녀야 되고 입지 분석도 좀 더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시세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예, 주택은 딱딱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데 상가 공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는 뭐 경매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입찰을 안 해서 경쟁률이 낮다는 얘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지금 어쨌든 대출이 막혀 있지 않아요. 지금 대출이 주택에 비해서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네, 뭐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가능하다. 네, 그래서 저도 전략을 좀 수정해서 이쪽으로 좀 투자해 보려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6.17 대책을 분석하고, 뭐, 제 나름대로 또 재구성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 방향을 설정해야 하나,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부의 규제, 이 규제라는 파도에 맞서지 말고, 이 파도를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파도를 타서 헤쳐나가야 돼요. 그러면 파도를 또 넘어갈 수 있거든요. 파도를 타기도 전에 그냥 규제가 있다고 그냥 뭐 투자자금 투자 범위가 제한되니까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지 말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멈추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뭐 꾸준히 또 다시 준비해서 공부하고 기회를 만들면 새로운 투자처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투자 방향 잘 세우셔서 네,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